나는 그날이 이렇게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한숨을 한번 쉬고 노년의 하루는 늘 그렇듯 조용히 시작됐다. 사위에게서 전화가 온 건 그날 오전이었다. 장인어른, 사우나 한번 가시죠.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늘 공손했다. 지나칠 정도로. 나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유는 없었다. 노년이 되면 이유 없는 불안이 늘어난다. 사위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겉으로 보면 말이다. 딸을 처음 데리고 왔을 때도, 장례식이 있을 때도, 명절 때도 항상 말수가 적고 웃음이 얕았다. 사람들은 그런 사위를 두고 무던하다, 점잖다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무던함과 무심함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사우나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김이 가득 차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그 냄새, 비누와 땀, 오래된 타일의 습기. 노년이 되면 사우나는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다. 사람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구부정한 허리, 검버섯이 핀 어깨, 말없이 서로의 등을 내어주는 공간. 사위는 말이 없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다. 괜한 말이 오가는 것보다 나았으니까. 탕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을 때 그제야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어르신 때 좀 밀어드릴까요? 중년의 때밀이 아저씨였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이상하게도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 생각 없이. 때를 밀던 그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입이 내 귀 옆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사우나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물 흐르는 소리도, 사람들 떠드는 소리도. 그리고 그가 말했다. 어르신 사위 조심하세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예. 입에서 나온 소리는 거의 숨에 가까웠다. 아저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때를 밀기 시작했다. 그 말은 그 뜨거운 김 속에서 칼처럼 내 귀 속에 박혔다. 나는 눈을 뜨지 못했다. 혹시라도 사위와 눈이 마주칠까봐.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몸이 아픈 게 아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순간이다. 나는 그날 사우나 바닥에 앉아 대경실색한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뒤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다. 사우나 바닥은 뜨거웠고 내 심장은 그보다 더 뜨거웠다. 사위 조심하라는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단정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노년이 되면 사람은 말을 고를 줄 안다. 쓸데없는 말,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그때 미리 아저씨의 귓속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때를 다 밀고 난 뒤 나는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의자에 앉았다. 사위는 아직 탕 안에 있었다. 눈을 감고 마치 혼자 온 사람처럼.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어 보였다. 원래 저랬나? 그동안 사위를 너무 딸의 남편으로만 보았던 건 아닐까? 사우나라는 공간은 사람의 가면을 벗겨낸다. 옷뿐 아니라 태도까지. 그때부터였다. 사위를 보는 내 눈이 조금 달라진 건 탕 안에서. 사위는 사람들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누군가 다가오면 슬쩍 자리를 옮겼다. 나는 그걸
성격 탓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사위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다. 사람의 시선은 소리보다 먼저 느껴진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눈꼬리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아까 그 때밀이 아저씨를 봤다. 그는 다른 손님의 등을 밀고 있었지만 분명히 한 번 아주 잠깐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연민이 있었다. 그리고 망설임. 마치 말을 해서는 안 될 걸 이미 말해버린 사람처럼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혹시 생각이 그 지점까지 가는 순간 나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노년의 상상력은 때로 현실보다 잔인하다. 괜히 없는 일까지 만들어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래, 아닐 거야. 사위가 그럴 리 없어. 딸이 선택한 사람이다. 내 딸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다. 사우나를 나와 탈의실에서 옷을 입는데 사위가 말했다. 장인어른,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다. 하지만 눈은 나를 보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유난히 늙어 보였다. 그때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몇 달 전이었다. 사위와 단둘이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딸이 일이 있어 못 온 날이었다. 대기실에서 사위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그때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사위가 대신 대답했다. 아, 예. 보호자입니다. 그 말이 그땐 별일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보호자라는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위는 라디오를 틀었다. 사연이 흘러나왔다. 노년이 되면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문장이 귀에 꽂혔다. 나는 창밖만 보았다. 사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때 확신은 없었다. 다만 불안이 있었다. 이유 없는 불안이 이유를 찾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사위가 말했다. 장인어른, 다음에 또 같이 가시죠. 그 말에 나는 웃지 못했다. 그저 천천히 말했다. 그래, 다음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사위를 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사우나의 김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그 귓속말이 들렸다. 어르신, 사위 조심하세요. 말은 사라졌는데 의미는 남았다. 노년의 밤은 길다. 젊었을 때처럼 잠으로 모든 걸 덮을 수가 없다. 생각은 자꾸만 과거로 흘러갔다. 사위와 처음 만났던 날, 딸은 유난히 긴장해 있었다. 사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바빴다. 그땐 몰랐다. 사람의 눈이 마음을 숨길 수도 있다는 걸.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다시 사우나에 갔다. 사위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다시 보기 위해서였다. 확신이 필요했다. 노년이 되면 의심 하나에도 큰 용기가 필요하다. 괜히 잘못 짚었다가 가족을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평일 오전 사우나는 한산했다. 물소리도 조용했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느렸다. 나는 일부러 때밀이 코너 근처에 앉았다. 그리고
그를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 아저씨가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눈이 마주쳤다. 이번엔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괜히 목이 마른 척 물컵을 집었다. 그날 말 무슨 뜻이었소? 말을 꺼내는데 생각보다 힘이 들었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괜한 말을 한 건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말에서 이미 느껴졌다. 이야기가 가볍지 않다는 걸. 그 사위분 자주 오십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혼자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렸다. 사우나의 습기가 갑자기 숨을 막았다. 어떤 날엔 어르신 또래 분이랑 오시고 어떤 날엔 아예 모르는 분이랑도 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뭐가 문제요? 그는 잠시 침을 삼켰다. 문제는 그분들이 항상 계산을 안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사위분이 제가 계산할게요 하고 나가면 나중에 그 어르신들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그 말이 천천히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췄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때밀이 아저씨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어르신, 사우나에 오는 노인들 중에 혼자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위분은 사람을 잘 고릅니다. 말이 적고 주머니가 두툼해 보이고 가족이 잘 안 보이는 분들. 나는 그제야 왜 그가 조심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몇 번이나 차를 세웠다. 손이 떨려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이건 소문이 아니었다. 이건 확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른 척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괜찮아?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괜찮다. 거짓말이었다. 노년의 지혜는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 배웠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침묵이 나와 내 딸을 어디로 데려갈지.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다. 아침에는 떠오르고 뉴스는 흘러나오고 전화벨은 울렸다. 그게 더 잔인했다. 내 마음속에서만 무언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며칠 뒤 나는 다시 사우나에 갔다. 이번엔 확신이 아니라 확인을 넘어서기 위해서였다. 사람을 직접 만나야 했다. 때밀이 아저씨가 말한 그 어르신들 중 한 명을. 탕 안 한쪽 구석 물에 반쯤 잠긴 채 가만히 앉아 있는 노인이 있었다.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다. 그를 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물온도 괜찮으십니까? 그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예. 목소리는 작았고 어딘가 주저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탕에 앉아 있었다. 사우나에서의 침묵은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다 내가 말했다. 혹시 이 사우나 자주 오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으면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여기서 젊은 분이랑 같이 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사위 때문에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장인어른이시군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시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말고도 몇 분 더 계십니다. 사우나의 물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아니, 내 귀가 예민해진 거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꺼냈다.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고 아내는 몇 년 전에 떠났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통장은 늘 불안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다. 사위분이요. 처음엔 말도 잘 들어주고 사우나도 같이 가자고 하고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노인네가 누가 말 걸어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군요. 결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카드 내역을 보고 알았습니다. 말하셨어요? 아니요. 그 대답은 너무도 노년다웠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괜히 더 외로워질까봐 그냥 넘겼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노인의 어깨는 너무 작아 보였다.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장인어른 잘못은 아닙니다. 그 말이 더 아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이제 이건 사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외면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 노년의 선택은 늘 늦어 보이지만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과 서류를 꺼냈다. 사위가 유난히 관심을 보이던 것들, 그제야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다. 사위는 유난히 집안 서류에 관심이 많았다. 처음엔 그게 다정함이라고 생각했다. 장인어른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던데 통장 관리 잘하셔야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다. 노년이 되면 사람은 누군가 대신 걱정해 주는 걸 고맙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걱정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사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혹시 통장 몇 개나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넘겼다. 노인네가 통장이 몇 개나 있겠냐.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계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죠. 그 반응이 이상했다. 사람은 관심 없는 질문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기억을 더듬었다. 집 문서를 사위가 처음 본 날,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네요. 그는 그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디서 들었을까? 딸에게 물어보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때도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사우나에서 만난 그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나중에 카드 내역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나는 그날부터 모든 내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통장, 카드, 자동이체, 노년의 돈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규칙적이다.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도 티가 난다. 나는 한 건을 발견했다. 사우나 인근 식당 결제 날짜를 보니 사위와 내가 사우나에 가지 않았던 날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설마 그 말은 기도에 가까웠다. 노년이 되면 사람은 설마라는 말에 의지하게 된다. 며칠 뒤 사위가 집에 왔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장인어른, 요즘 통장 정리하셨어요? 그 말이 이제는 칼처럼 들렸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아직.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미소가 낯설었다. 아니,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확신했다. 이 사람은 우연히 선을 넘은 게 아니다. 선을 알고도 넘고 있었다. 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증거가 아직 부족했다. 그리고 딸이 무너질까봐. 노년의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자기 몫처럼 느낀다. 나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늙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그날 밤 나는 노트 하나를 꺼냈다. 날짜, 금액, 사위의 말, 작은 글씨로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지켜내기 위한 기록이었다. 사위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괜찮으세요? 였다면 이제는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였다. 조언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다. 노년이 되면 사람은 말의 높낮이에 더 민감해진다. 존중은 말끝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사위가 갑자기 말했다. 장인어른, 혹시 제가 공동 명의로 정리해 드릴까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뭘?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딸이 처리하기 편하잖아요.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럴 때 아니다. 사위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정말 눈 깜빡일 사이였다. 그 미세한 변화가 나를 더 긴장하게 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요즘 왜 사위한테 차갑게 대하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위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있는데 문자 하나가 왔다. 사위였다. 장인어른, 통장 비밀번호 혹시 바꾸셨나요?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노년의 손은 느리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떨렸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은행에 갔다. 직원은 내 얼굴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최근에 대리 요청 있으셨습니까?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대리요? 직원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사위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그 순간 내 침묵이
위기로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사위는 이미 한 번 선을 넘었다. 아직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을 뿐. 은행을 나오며 나는 벤치에 앉았다. 햇빛이 따뜻했는데 등은 차가웠다. 사람이 가장 늙는 순간은 몸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질 때다. 그날 저녁 사위가 집에 왔다. 딸도 함께였다. 사위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은행에서 뭐 하셨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처음이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본 건 확인할 게 있어서 짧은 대답이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조급함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결정했다. 이제는 더 늦추면 안 된다는 걸. 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지. 노년의 결단은 항상 혼자 내려진다. 딸을 부르기로 한 건 그날 밤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였다. 노년의 사람은 시간이 많다고들 하지만 결정 앞에서는 그 시간이 무섭게 줄어든다. 딸은 주말에 왔다. 사위와 함께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이야기는 사위가 없는 자리에서 해야 했다. 하지만 사위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나는 거의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딸은 눈치를 챘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사위가 먼저 말했다. 아버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 그 말이 왜 이렇게 거슬렸는지 모르겠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위, 잠깐 나가 있겠나? 공기가 멈췄다. 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사위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가족인데. 그 웃음이 이제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나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가 있어야 한다. 사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주 잠깐. 하지만 딸은 보지 못했다. 사위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딸이 말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 노트를 꺼냈다. 날짜와 금액이 적힌 그 노트. 이게 뭐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사우나 이야기부터 천천히 했다. 때밀이 아저씨, 그 노인, 은행에서의 서류. 말할수록 딸의 얼굴이 하얘졌다. 아빠, 그건 오해야. 딸은 처음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예상 밖은 아니었다. 부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 나는 조용히 통장 사본을 내밀었다. 이 날짜, 이 결제.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만 떨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사위였다. 다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에 딸이 고개를 들었다. 뭐? 사위는 딸을 보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세요. 그 말은 단칼이었다. 노년을 향한 가장 쉬운 공격. 딸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증거의 싸움이 아니라 신뢰의 싸움이라는 걸 나는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서 은행 직원에게 녹취를 받아뒀다. 사위의 얼굴이 굳었다. 이번엔 분명히 그리고 그분들 중 한 분이 경찰에 상담도 하셨다. 나는 거짓말을 섞지 않았다.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가 없었다. 그게 더 아팠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사위는 집을 나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그 소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